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쉽고 이 세금 부담 없이 원활하게 이 부의 이전, 이 재산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의 이전 확장판이라는 책을 내서 관련 내용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을 잃는 슬픔도 크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받는 것 또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가 워낙 무거운 주제고 이제 일생에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상속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상위 1%의 자산가들만 해당이 되는 어떤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상속을 접근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최근 10년, 최근 5년에 비해서 현재 많이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이 재산 가치에 대해서 과연 나의 세금 혹은 내 부모님의 세금이 얼마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그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 국가이기도 하고 상속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상속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를 소위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덩어리 세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47년도부터 49년도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이 단카이 세대가 최근에 나이가 80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된 인구 집단인데, 이 단카이 세대에서 최근에 많은 상속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본에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나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속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상속을 받을 때 나의 나이도 이미 많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망과 동시에 나의 상속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두고 노노상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도 굉장히 많지만 상속을 받는 자녀의 나이도 이미 50이 넘거나 환갑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과 동시에 나의 상속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상속받는 재산이 좀 더 사회적으로 소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재투자 목적으로 사회가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선순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이 재산이 또 상속이 되고 그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금 부담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그 자녀 세대가 이 도심지나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물려주는 재산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도권이나 이 도심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우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이 상속 재산을 과연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견 대립이나 아니면 상속인들 간에 자녀들 간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를 했음에도 자녀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뭐 장남이나 아니면은 오빠 아니면은 뭐 둘째 자녀 등과 같이 상속인 중에 특정 자녀한테만 많은 기여, 많은 사전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남은 상속인들 간에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살아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지 못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산의식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상대적으로 이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 재산의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재산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싼 값에, 아주 헐값에 현금을 시킨 뒤에 내가 차라리 현금으로 내가 원하는 몫만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동안 애써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남겨줌과 동시에 이 남은 자녀들끼리 좀 더 서로 의지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두는 것인데, 상속인들 간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뿐더러 그동안 모은 재산도 아주 헐값에 공중에 분해되는 형식으로 팔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는 굉장히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서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통해 가지고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상속인들 간에 우위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실제로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강남에 있는 아주 고가의 재산인데 그 재산이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저가로 아주 금배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막 누구누구 왜 7명 혹은 5명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재산 가액을 금배로 처분하면서 현금화되는 그런 아주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통계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 감정 가액이 100이라는 시세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 66%나 77% 정도 아주 시세의 한 절반보다 조금 넘지만 그 시세만큼 내가 가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금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80%가량이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산속이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재산, 전체 부를 100이라고 봤을 때 60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전체 부의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주축, 소위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 50대가 전체 우리나라 자산의 50%,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전후가 대략 20대와 3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비중이 많다 보니까 고령층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 고령층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6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조금 더 해부를 해보면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아파트가 과거 10년에 비해서 최근에 재산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살아생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을수록 사전에 이 포트폴리오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 이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부담이 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동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현금화해서 현금성 자산을 같이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현금성 자산을 물려줬을 때 유리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받아가는 재산 가치는 높을지 몰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 막대하게 발생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 재원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전체 자산 비중을 부동산을 일부 현금화해서 전체 비중의 한 10% 내지는 15% 정도로 현금을 물려줬을 때 자녀 입장에서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다 충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상속받은 현금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내가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상속세가 한번 발생하면 거액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납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대 10년 동안 매 연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이 연부연납 제도를 사용을 하는데 연부연납도 사실 그냥 해주는 건 아니죠. 국가가 뭐든지 공짜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매년 이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5%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함께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납부할 금액 전체를 연부연납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현금성 자산을 같이 이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일부는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부연납 가산금 부담도 줄이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금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받든 현금을 받든 모두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건 같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도 함께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 취득세는
취득세는 이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같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득세는 없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걸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스트레스는 그만큼 덜 받으면 좋겠죠. 일례로 25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취득세율이 대략 3.16%입니다. 실제로 취득세는 대략 8천만 원 정도 납부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받는지 현금을 받는지에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성을 하셔서 우리 가족 내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은 비과세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자녀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원래 이 주택에 대해서 보유 요건이라든가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사망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가 추가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일 현재 이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항을 좀 구제를 해주자라고 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고 하면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이 상속받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줄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은 안정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망일 현재 부모님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서로 같은 세대면 안 됩니다. 서로 별개의 개별 세대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이어야 돼요.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새롭게 이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맨 처음 출발점은 서로 분리된 세대에서 자녀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미 주택수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림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이 일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반 주택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3년 이전에 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 주택은 아무리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일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상속주택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일반 주택을 내가 언제 취득을 했는지 또 어떤 취득 원인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내가 하나만 받으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과연 이 주택을 모두 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줄 것인가가 또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세법에서 정하는 우선순위 하나만 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살아생전에 여러 상속받은 주택 중에 부모님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보유기간이 부득이하게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우선순위로 봐서 그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요건도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연 원활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왜 가장 긴 주택을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긴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납세자의 어떤 선택이 아니고 세법에서 그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와 2순위, 별도로 3순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선택을 하게 되네요. 부자들은 절세를 통해서 부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상속을 준비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대부분 자산가일수록 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자녀들한테 미리 조금씩이라도 재산 이전을 하는 경우가 가장 스탠다드하면서 가장 실제로 긴 호흡 동안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증여를 하는 게 맞는지 혹은 이제 자녀들한테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산가들은 오히려 증여보다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세 특징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죠?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까지인데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 가치에 비해서 이 공제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공제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을 주기로 한 번만
혈액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호흡도 너무 길다. 그리고 가장 단점은 뭐냐면 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내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번 혹은 3번 그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를 했을 때에 비해서 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누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증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과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배우자나 이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하고 그리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나 그 자녀가 제3자한테 팔려고 할 때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매를 했을 때 이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결국에는 이 취득금액을 산정할 때 내가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아주 예전에 증여를 해준 증여자의 아주 예전에 낮은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10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월 과세 문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내가 향후에 재산을 운영하는데 좀 제한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류분 문제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든지 상관이 없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면 내가 받은 증여 재산이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마음 먹고 증여를 받아서 세금도 내고 이 거래 비용을 충분히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예상치 못하게 유류분 문제로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시 반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현명한 계획을 짜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산가들은 자녀들의 자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를 통해서 특정 케이스에서 더 낮은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재산 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가 양도라고 하면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한 15억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가 양도를 했을 때에도 물론 이제 사후관리 측면이나 왜냐하면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이 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자금이 부모님한테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도 할 것이고 또 설령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자녀에게 자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도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가 양도라고 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순 증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세금 부담을 가지고 특정 요건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일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재산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그 재산의 시가하고 실제로 낮은 금액하고 거래한 금액과의 차이가 이 시가의 5% 또는 3억 중에 적은 금액보다 크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계산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시세는 이만큼인데 내가 그거보다 훨씬 적게를 받았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과 시가와 차이가 있으면 시가의 30% 그리고 3억 중에 적은 금액보다 이 갭 차이가 크게 발생을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의 행복을 바랄 텐데요. 하지만 상속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나요? 대부분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물론 재산가액이 많을수록 좀 더 사람인지라 욕심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상속세는 감정에 섞인 세금이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얼마나 받든지와 상관이 없이 과연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순위가 같다고 한다면 균등하게 내 몫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는 많은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 당시에도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죠. 혹시 구체적으로 막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담을 해본 바로는 재산가액이 대략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걸 체감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많아진 것인지 상속세 내는 사람 수가 20여 년 전보다 11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혹여나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한 국가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말은 그 국가 전체 인구 중에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층이 20%가 넘어가면 그 사회는 혹은 그 국가는 초고령 사회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년에 걸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속세 납부하는 연령이 비교를 해본 결과 70세 이상이 전체 상속세 중에 대략 50% 정도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전체 상속인 중에 약 48%를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보고 나이 허들을 조금 낮춰서 70세 이상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의 80%가량이 이 고령층에서 사망을 함과 동시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비중도 실제로 고령층에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 비중도 고령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고령층에서 사망을 한 결과 이처럼 통계 자료에서도 보듯이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세 신고 납부 비율도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속세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집값이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어간 지가 벌써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 이름 있는 학군 중심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대구 수성구 소위 말하는 학군 지역의 아파트 하나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1,500세대 단지가 있고 그리고 그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의 52평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17년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대략 한 9억 정도로 거래된 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재산 가치가 높았다고 하는 2021년도 기준으로는 실제로 신고된 금액이 대략 17억 8천이었기 때문에 불과 4년 또는 5년 내지 재산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공제 5억 원을 차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7년도 즉 내가 9억 원짜리 실거래가가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납부하는 상속세는 대략 6,8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5년 정도 더 살았을 뿐인데 내가 2021년도에 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자산 가치는 2배가 늘었는데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차이는 5배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나의 상속세 부담이 얼만큼 큰지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가치 증가분, 즉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세율은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난 1999년도에 개정이 되고 24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동안의 재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한 반면에 내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세율과 이 과세 표준은 아주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최고 세율이 82.5% 책에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82.5%는 대주주 할증분에 대해서 포함을 했을 때인데 일반적으로 대주주 할증분은 대부분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최고 세율은 50% 정도를 적용받으면은 이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거니까 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되는 자산이 30억이라고 하면은 1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지 혹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남긴 재산이 30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배우자는 당연히 사실혼은 아니고 이 법률혼, 법률상에 있는 배우자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은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산을 해서 10억이라고 하는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는 빠지니까 기본 공제 5억 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상속인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특색에 맞게 내가 가압을 승계받으면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망일 현재 일정 수준의 예금과 적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남아있는 예적금의 20%를 2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상속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자산을 상속받을 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내가 공제금액을 한도로 정한다고 했을 때 상속인이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세 신고할 금액이 8억이라고 보여지니까 나는 세금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세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 8억은 아니고 15억 원입니다 라고 나중에 추가적인 재산가액이 더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격을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이나 아니면 예금이나 적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그 금액이 8억 원일 것이다 라고 쉽게 추정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전 최대 10년 전에 사전에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거나 혹은 사망 전 최대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돌아가신 분이 증여를 한 금액이 있으면 사전 증여 금액으로 포함이 되죠. 이때 상속인 이외의자는 대부분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일 전, 사망 전 최대 2년 이내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소명을 해야 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날부터 이후 6개월간에는 대표적인 재산가액이 부모님의 이 퇴직금과 보험금이 될 수가 있죠. 이 퇴직금과 보험금도 이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사망하고 그리고 1년의 사망 신고를 통해서 재직하신 근무처나 아니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이 받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산가액이 과연 10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내가 바라보는 이 스펙트럼을 짧게 보지 마시고 세법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길게 봐서 이 재산가액을 아우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의 특성상 어떤 유형이냐 또는 시기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속 또는 증여 절세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후로 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세법상 양도 시점을 내가 잔금일이나 소유권 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보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돈을 받아야지 또 소유권을 넘어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잔금일이 양도일이 된다. 그렇다면 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잔금을 받는 것과 사망한 이후에 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잔금을 땡겨서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양도세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이 먼저 양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양도세에 대해서 이 재산의 10억 처분 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양도세가 한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럼 일단은 우리 가족 입장에서 양도세 2억 원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발생을 하겠죠. 이때 상속세는 전체 10억에서 세금 2억을 빼고 남은 8억이라는 현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 상속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공제 5억이 또 차감이 되니까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사망 전에 땡겨서 받았다라고 하면 이 양도세와 상속세를 더한 금액 전체로 봤을 때는 2억 5천의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잔금일을 사망일 이후로 좀 늦췄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우선 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우리 세법 평가 원칙에 따라서 이 상속일 전후로 해서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을 평가를 할 때 당연히 처분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매매할 금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평가를 하게 돼요. 자, 이때 상속세는 대략 9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게 되면 이 자녀 입장에서 양도세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금액으로 볼 금액을 이미 처분금액으로 이미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같아져서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과 며칠 차이를 통해서 이 잔금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전체 2억 5천이라는 세금이 발생을 할 것이고 잔금을 사망일 이후로 넘겼다라고 하면 대략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잔금일을 두고도 내가 불과 며칠 차이로 내가 부담할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거를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아주 가까운 시점을 두고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사망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 사람 심리가 잔금을 좀 빨리 땡겨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도 그러니까 땅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 상가가 있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상속받을 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재산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산 유형에 따라서 이걸 재산을 넘겨줄 때 어떤 세금이 바뀌는 것은 상속세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할 때 그런 선택에 대한 기로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아파트를 줘도 되고 아니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줘도 무차별하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의 이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도 향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최근에 출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자녀의 양육 환경이나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장 주택을 처분할 때 과연 세금 없이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줘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주택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되니까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겠죠.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자녀가 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이 매달 일정 금액 원리금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 입장을 고려해서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주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운 일이겠죠. 그리고 증여를 할 때에는 재산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증여할까 아니면 부동산을 증여할까에 대해서도 자녀의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녀가 지금 뭐 사회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을 주는 것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생활비나 이 학업으로 지출되는 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 더 순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녀가 이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도 훨씬 더 미래에 더 적은 세금을 세이브하면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토지를 줄 것인가 위에 있는 건물을 줄 것인가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우상향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호재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수록 재산 가치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건물이 감가상각을 받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치는 반대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따라서 재산 가치 측면에서 미래에 더 증가할 재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한시라도 빨리 그 재산을 먼저 주는 것이 또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많은 상속 관련 업무를 해오신 세무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성북구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따님께서 상담을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은 약 700억대의 자산가 분이신데 그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대략적인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의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실제로 해보니까 공제할 금액을 공제를 최대를 하고 실제로 전달드린 납부서상의 금액이 대략 280억 정도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이 280억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2하고 8을 제외하고도 0이 9개나 붙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선 그 납부서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가장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이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머리가 아플 건데 본인이 이미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자녀 세대에서 또 얼만큼 상속세가 나올 것인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세대가 한번 거칠수록 남아있는 재산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상속세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산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미래의 다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상속에 대한 준비는 필수인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신고 기한이 6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신고는 보통 2개월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될 것이 국가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이 신고 기한을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상속인 입장에서 그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첫 번째 당일입니다. 당일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이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애도의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살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망 진단서 상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실제로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신고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모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언제까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미리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마련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장례 비용이나 영안실 또는 병원비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관련 영수증이나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 송금 내역을 잘 구별해 두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채무액이나 장례비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신변 정리를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께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시고 동시에 이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리 가족이긴 하지만 이 돌아가신 망인의 재산 내역을 세세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특히나 금융거래 내역은 내가 직접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대신 재산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신고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한 분의 핸드폰으로 관련 문자 내역을 다 통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고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나의 팁이 뭐냐면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전화는 가급적 해지를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 끝나고 나서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재산 가치가 일정 수준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세무조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무조사가 나중에 나왔을 때에는 이미 수개월 혹은 몇 년 뒤에 시간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먼 미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휴대전화나 아니면은 기록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휴대전화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세무조사를 위해서라도 휴대전화는 가급적이면 미리 해지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세무조사가 수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신고 기한이 끝나고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 사망을 하시고 최소 1년 정도는 이 휴대전화 내용을 따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고 싶다,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 로그 데이터는 별도로 내가 따로 보관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 이내입니다. 이 3개월 이내에는 내가 과연 상속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 아니면 내가 상속을 받긴 하지만 부모님이 상속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서 이 재산 가액을 한도로 채무액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한정 승인에 대해서 이 관할 가정법원에다가 의사표시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내가 납부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상속재산가액이 내가 거액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특정 기간 동안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연보연납을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시기인 만큼 상속인들 간에 이 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은 상속세 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아픔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상속세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될까요? 일단 상속세 세무조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 세무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정형화된 패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망 전 최대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돼가지고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사전증여 재산이 무서운 이유는 상속재산가액이 합산이 돼서 상속세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아니고 대부분 증여를 받은 당시에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효과를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무서움이 지출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극단적으로 사망 전 9년 7개월 전에 그 당시 부모님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5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10년 이내니까 조사를 하면은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국가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외로 증여세와 그 당시에 무신고했을 때 가산세 20%가 추가로 되고 그리고 9년 7개월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담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가산세 부담이 오히려 증여세보다 2배 이상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은 그 이름처럼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내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거나 혹은 사망 전 2년 이내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상속인이 소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억울하지만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이 되는 또 그런 규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 주택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그 임대보증금이 있죠.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가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임대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알 수 있는 건 이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를 하고 이 상속세 내역을 신고를 받았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속세 신고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도 같이 조사를 하겠지만 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과연 이 주택소득,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이 소득세 신고를 잘 했는지 조사가 또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님이 주택 임대를 하신 분이라면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가장 빈번한 내용이죠.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받은 아파트의 이 전용 면적과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비교 대상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사매매 살해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적용을 하더라도 세법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엉뚱한 재산가액을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내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기준 시가와 이 임대료 환산가액 중에 큰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가로만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재산 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연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사망 직전까지 내가 부모님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외상 비출금이 있으면 당연히 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겠죠. 채권이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거래 상대방 거래처에 미지급한 금액, 미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은 반대로 부채가 되니까 채무액으로 공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일까지 그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퇴직금 상환액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에서 또 차감이 되는 채무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이 운영하신 이런 공장이나 사업장이 자가가 아니라면 내가 임차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세입자로서 지급하신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그 임대보증금도 역시나 상속재산으로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어떤 법인의 대표셨다라고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어쨌든 채권 채무 관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과 이 대표자 사이에는 이 가지급금과 가소금이라고 하는 채권 채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가지급금은 이 대표자가 법인 돈을 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이 대표자에 대해서 내가 빌려준 돈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법인한테 내가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는 부채로 여겨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가수금은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법인으로 자금을 이동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 가수금은 채권,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이 법인 대표자이고 돌아가셨을 때 가지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이 법인 정부에 특정 금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적당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잘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재산가액을 판단하는데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이 많든 적든 또는 채무가 있던 고인을 잃은 아픔에 이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또 한 번 겪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의 상속을 준비하면서 상속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상속세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 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속세가 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망 전, 뭐 최근 10년 혹은 그 이상 전부터 영유하신 발생하신 이제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보유 재산이 이 사망 시점과 근접해질수록 재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발생하는 세금의 합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동안 쌓여 있다가 부모님의 사망을 통해서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도 사망 전에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세금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세는 긴 호흡을 두고 긴 관점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지 내가 단기간에 세금을 줄이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실익이 많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실제로 재산가액이 많을수록 이 상속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민을 하는 경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원래 프랑스 국적이셨던 분인데 프랑스의 이런 세율 구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업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벨기에로 국적을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비중으로 봤을 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이민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리치 노마드라고 하죠. 리치 플러스 노마드. 자산가들이 국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7번째 혹은 8번째로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맞이하거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짜는 것보다 차라리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내가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상속세도 줄이면서 차라리 내 국적을 바꾸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세부담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또 이민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이민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상속에 대한 준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이민을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이민을 가서 하는 건가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즉 부모님 세대에서 이민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거주자 신분인 경우와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 이 재산을 평가하는 이 과세 대상인 재산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적은 아니에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지 판단인데 우리나라에 이 183일 이상 거주를 하거나 국내 주소나 거주를 두면 국적과 상관이 없이 인종과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같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으로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비거주자라고 하면 국외 재산은 제외를 하고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이 재산가액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이 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까지는 그 나라 자체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었습니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세율이었다가 실제로 2008년을 기점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마저 폐지를 해버렸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 대신에 우리나라 양도세처럼 자본세라고 하는 것이 과세가 돼요.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면 자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가 먼 미래에 팔았을 때 그때는 그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비슷한 세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속세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그 금액이 대략 한 160억 정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세율뿐만 아니라 이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공제금액 수준이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도 상속세를 걱정하고 큰 상속세가 나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